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탑게이 홍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시 사랑법의 원작자이자 영화의 열렬한 팬이 돼버린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대도시 사랑법 감독 이현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친창감옥에 노상현 배우를 가둬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무대 인사를 하고 촬영차 일정 때문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세 분이 더 그 긴 자리를 채워서 각각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가고 싶네요. 어디 가세요? 세션이요? 네. 저는 노배우 보고 싶어가지고 오케이하고 온 건데 진짜 가고 싶네요. 아니, 어쩐지 대기실에서 표정이 약간 어두우시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매니저가 아까 저 방송하는 중에 노배우가 오늘 촬영 있어서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캔슬할 줄 알았어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하지만 여기 또 홍석천 씨를 보러 온 많은 팬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나가시면 안 되고 제가 뒷덜미를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기사 제목 잘 뽑아주시고 홍석천 삐졌다. 나갈 뻔했으나 참았다. 네, 영화 얘기 슬슬 시작해볼까요? 이현희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현희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필모그래피 중에 ING라는 작품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 오래된 영화여서 지금 웃음이 터지신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기억하실 분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계절 팬들을 위해 꿋꿋하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면 왜 ING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그게 주인공들과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연령대 사람들도 그 영화에 너무 링크가 될 수가 있고 그 시대를 이미 지나온 사람들한테는 조금 애수를 전달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너무 푸르고 예쁘고 약간 미화된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나의 시절을 생각하게 하고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나이가 좀 그 시절을 지나버린 사람한테는 이 영화가 좀 뜨거운 안녕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서가 ING에도 있고 이번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에도 있는데요. 이 정서가 왜 느껴질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미 그 나이대를 지나서이기도 하겠지만 영화를 대하는 연출가의 태도가 저는 그 영화의 정서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창 청춘을 통과 중인 인물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래도 20대 연출하셨던 ING와 이 영화를 연출할 때는 또 다른 마음가짐이 조금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ING라는 제목의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영화는 2003년도 영화. 네, 2013년 작년인 바람에 마음은 그렇네. 2003년도 영화였고 사실 이제 그때는 제가 한참 20대였기 때문에 나이를 이렇게 그때는 좀 가까운 나이 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 좀 더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사실 그 영화를 다시 찍는다면 내가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초심을 다시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제이라는 소설을 읽고 이 이야기라면 뭔가 내가 다시 찍고 싶은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제가 좀 어떤 달라진 혹은 이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청춘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청춘을 제가 그리는 것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사실 청춘은 약간의 이제 그 당시 시대에 물론 이제 저는 또 그런 삐삐를 가지고 있었던 세대지만 삐삐를 가졌든 핸드폰을 가졌든 그 시간에 가지는 그 뭔가 인생의 그 시간은 비슷한 공유되는 정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게 됐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게 애수가 느껴지는 게 뭔가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그 가까웠을 때보다는
좀 더 너그러워진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 그 시절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영화는 그냥 그 시절을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나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기를 정말 열심히 붙잡아준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그 애수가 느껴진다는 점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영화의 현수에게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제이에게서 자신의 어떤 면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첫인상을 저는 가졌는데 박상영 작가님과 홍수천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딱 첫인상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원작자고 제 머릿속에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에 대한 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정서랄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걱정됐었는데 영화 보고 나서 놀랍게도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어떤 그 작품의 코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물의 그 생각 없이 즐거운 것 같은 모습과 비애까지도 다 이해해서 그 빈 공간까지 채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격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2의 입장도 너무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그런 모델이 있고 또 그리고 홍수라는 캐릭터는 분명히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현실감 있는 캐릭터여서 일단 영화 자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왜냐하면 이제 작품을 쓰시는 작가님이나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들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정형화된 그런 캐릭터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퀴어 장르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많이 좀 오픈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근데 사실 이제 영화상의 어떤 감동이라든가 어떤 장치들을 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오바스럽고 닭살스러운 장면들도 좀 있어서 사실 그것들이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는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약간 또 즐거운 장치들을 또 집어넣나 이렇게 눈치채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감독님의 의도가 작가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제 대도시 사랑법이 얼마나 유쾌하고 의미 있고 대단한 작품인 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됐거든요. 몇 년 전 작품이었죠? 2019년도에 나와서 네. 5년 된 그래서 이제 조금 자랑질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작가님이 영화로도 되고 드라마로도 되고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되게 좀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감히 제 앞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대본, 이런 콘텐츠들이 대중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동안 좀 주저주저했고 대중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또다시 불러올 어떤 공격을 두려워해서 제 나이 되면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주저주저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젠 좀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펜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메가맥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젊은 20대에 방황하는 청춘들의 모습이 더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삐삐 세대 무슨 저도 삐삐 세대지만 그 세대와 또 이거의 세대와 또 2019년과 2024년은 또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20대 동생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들의 불안한 청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서 약간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지만 그냥 대놓고 까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젊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고 컨텐츠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그래요. 대도시 사랑법 때문에.
그때 감독님으로 제가 부탁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노상영 배우가 오늘 안 와서 제가 심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근데 감독으로서는 거의 최고의. 아니, 제가 캐스팅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네네. 노배우님 네. 제 작품에 네. 뭐 날라간 거죠. 근데 또 오늘 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 또 그러니까요. 이현희 감독님이 또 한 스푼 예. 넣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네. 행펀이라도 번호라도 좀 예. 네, 근데 저는 어떤 영화가 누군가를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지만 모든 감독들이 꿈꾸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펜을 들게 한다,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건 굉장한 어떤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듣는 소감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도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뭐 모든 영화들이 항상 우여곡절은 엄청 있지만 뭔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예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선들에 맞서서 이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까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너무 많았고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의미로 제 인생에 그리고 이걸 보실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사실 정말 공개 직전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진짜 방금 그 말씀은 너무 감사해요. 뭔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이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 작품의 원작과 영화가 지닌 정말 좋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다가가는 방식의 농도와 깊이는 달라도 어쨌든 용기를 무언가 주는 영화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간의 한국 상업영화 안에서 퀴어가 시도되는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퀴어가 있었지만 동시대성을 담보한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어떤 뉘앙스라든지 시대를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각에서 대상화된 캐릭터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시대성의 인물을 본다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한국 상업영화에 드디어 이런 식으로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는구나 하는 굉장한 신선함과 반가움과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이것이 당도했구나라는 마음 역시 가지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 제이의 오케이를 해서 너무 멋진 연기를 펼쳐준 김고은 배우님과 그리고 노상영 배우님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죠. 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김고은보다는 노상영 배우가 참 돋보이지 않았나.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엄석천님께서 김고은은 늘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늘 예쁘고 노상현 배우의 이름을 몇 번 언급하시는지 한번 세워주실 분이 계시다면 회사 대표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상영이라고. 네, 에코글로벌 그룹에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간 직후에 이 이야기가 워낙 좋은 씨앗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제작사가 판권 경쟁을 진짜 치열하게 벌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특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시계 사고 뭐 와. 차 사고 많이 벌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빨리 써야 되겠네. 너무나 많은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현희 감독님이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비전과 제안이었길래 원작자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사실은 뭐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나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사실 이현희 감독님이랑 김나들 작가님께서 오셔서 같이 이제 어떤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눴던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믿음이 간다 그래야 되나? 제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좀 핵심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은 감독님 전작인 미싱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거기 엄지원 배우랑 공효진 배우가 연기가 미쳤잖아요. 너무 섬세한 연기와 연기 디렉팅이 있었던 어떤 작품이었고 굉장히 또 여성 서사를 잘 다루는 감독이라는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분이라면 제이에 대해서도 또 되게 그 제이라는 캐릭터가 말 그대로 캐릭터 플레이가 중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연기력 디렉팅을 누구보다 잘해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니실까 싶어서 제 나름으로 이렇게 짱구를 좀 많이 굴려서 네, 감독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감사합니다. 그때 이미 좀 생색은 내셨어요. 아, 여기 제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좀 피곤하다고. 네, 지금 되게 뭔가 생색을 좀. 근데 저는 생색을 내는 원작자도 있어야 한다고 겸손. 봅니다. 야, 잘 나갈 때 겸손. 또 원작자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제가 생색을 낼 일이 점수 없거든요, 맞아요. 인생에. 공식적인 기회이기도 하고. 겸손. 네, 저희 모두 교훈으로 가져갑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이현희 감독님께서는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이 캐릭터가 구체성을 가져가는 과정을 가장 먼저 현장에서 지켜보는 제1의 관객이기도 하잖아요. 이 흥수와 제이를 연기하는 두 배우 합류로 이 캐릭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 더 나아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배우들이 없지만 이야기 한번 청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면 배우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선택할 권리가 저한테 없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어쨌든 배우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결정되고 지금 이렇게 영화 보여지고 나선 저한테 다른 초이스들은 사실 전혀 없어요. 뭔가 이미 저한테는 제이는 김고은 배우밖에 없고 흥수는 노상훈 배우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이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뭔가 어떻게 원래 생각했는데 이들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막연하게 아직 몰랐던 인물을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저 배우들을 만나서 결국 지금 저 배우들과 제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 배우들이 흥수고 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좀 눈치 빠른 감독님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남자 배우의 연기를 위해서 저희 집에 개인 레슨 열려 있거든요. 예. 좀 자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되게 그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노상영 배우가 했나요? 아니면 그 대표?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감히 약간 연락을 못 드렸던 거죠. 아, 그래요? 저희가 왜냐면 이태원 엄청 많이 가면서 이제 네. 클럽에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네. 연락을 드려서 좀 도움을 프리 때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는 늘 했는데 열려 있는데. 네, 저희 제작자께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아. 안 해주시더라고. 되게 안타깝. 전 그래서 오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이래서 제작팀에 게이가 하나 있었어야 돼요.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전 늘 열려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왜 우리 노상영 배우와 또 남자 배우의 배드신이 그렇게 짧게 아쉽게 뭐 엉덩이 노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본 장면인데 그냥 후다닥 넘어가가지고 우리 여자 감독님이라 뭔가 좀 제가 좀 배우를 부끄러웠어요. 아. 네, 제가 부끄러워서 안타깝게. 그럴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연기 네. 코치 사실 저 그거 찍을 때 눈 감고 있었거든요. 무엇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눈 감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아쉬운 거예요, 디렉팅이. 대담했어야죠. 아니 할리우드는 왜 그럼요. 친밀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네. 민감한 장면들을 찍을 때 그 전문가가 동석을 해서 배우와 뭐 스태프들과 이렇게 같이 다독여가면서 혹은 정확한 어떤 디렉팅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업이 있네요. 있네요. 네. 그쪽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어요. 정성 제 입장에서. 제가 네. 영화판에서 누군가 그런 걸 구한다는 얘기 들으면 바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에 가야 되겠네. 티모시 살라메 코치로. 그러게요. 네. 가셔야겠습니다. 가야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듣고 나니 노상현 배우 지금 뭐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홍석천 님이 보시는 노상현 배우만의 흥수가 어떻게 매력적이었는지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노상영 배우가 모델 일할 때부터 눈여겨봤던 친구고 이 친구가 언젠가는 하나 작품 좋은 거 하나 만나면 빵 터지겠다. 제가 찍어서 안 터진 애들이 없거든요. 그게 노상영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의 대도시의 산업법의 남자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눈들이 있구나. 네,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노상영이라는 남자 배우를 주인공으로까지 이렇게 어떤 책임을 주겠다는 건 또 제작진과 감독님과 작가님들의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턱 라인이, 옆 라인이 너무 예뻐요. 눈도 너무 예뻐요. 근데 거기에 보이스까지 또 기가 막힙니다.
웃을 때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 배우는 무조건 떠요. 노사연 배우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게이 역할이라는 것을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봤는데 굉장히 많이 사전 준비를 했겠다. 근데 그게 이제 연기 전반에 걸쳐서 이제 느껴지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커밍아웃돼서 뭐 이야기할 때라든가 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라든가 이럴 때 연기를 보면 뭐 배우는 어쩔 수 없이 저 캐릭터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잠재력을 언젠가 포텐을 이렇게 터트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캐스팅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상영이라고 했던가? 네. 쌀 때 몇 작품 계약을 빨리 해놔야겠어요. 너무 뜰 것 같아서. 지금 뭐 파친코로 사실은 국내 얼굴이 먼저 알려진 배우여서 최근에 또 그 노아 아버지로서 활약을 또 파친코 2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글로벌 OTT로 먼저 얼굴을 알린 배우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궁금한 배우였죠. 물론 이전에도 OTT 플랫폼에서 드라마도 있었고 TV 드라마도 있었지만 어떤 결을 가진 배우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 수 없습니다. 제2역의 김고은 배우는 박상영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였나요? 저는 얼굴이 한 80배쯤 되는 줄 알았어요. 얼굴 갈아 끼우듯이 그 장면에 그 캐릭터가 진짜로 지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정말로 짓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연기력 좋은 거야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배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김고은 배우는 그냥 옷 입는 것처럼 그냥 나 제이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면 제이고 뒤돌아서면 제이고 걸으면 제이고 뒷모습까지도 다 제이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또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또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어떤 장면을 또 따라할까? 네?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거 까는 장면 이런 건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김고은 씨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손만 잡고 잘게 뭐 이런 장면은 이미 연습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얼마나 일을 하고 갈고 계실지. 그러게요. 얼마나 또 준비하실지. 근데 그 배우들이 연기 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어느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직업적으로 저는 연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저만의 규칙은 캐릭터를 볼 때 다른 배우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연기를 볼 때 이 배우가 너무 적임의 무언가를 붙여서 펼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현희 감독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전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면서 이 역할의 다른 배우의 누구의 얼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점에서 일단 배우들의 얘기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회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들의 최고작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시대성에 사랑스럽고 밝고 하지만 가장 어두운 무언가를 간직한 가장 찬란한 젊음을 담은 영화는 이 영화가 이들의 필모그래피에 영원히 남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가 너인 것이 어떻게 너의 약점이 될 수가 있어. 결국에는 제이가 흥수에게 했던 말을 다시 돌려주는 영화. 그들이 서로에게 네가 너인 게 약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대사를 돌려주는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또 기왕의 펜을 요즘 잡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라인을 비워둔 채로 홍석천님께 시나리오가 갔어요. 이 대사가 인물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떤 얘기를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너무 어려운 질문. 회심의 질문을 한번 날려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대사들은 굉장히 가슴에 팍 꽂히는 대사기도 하죠. 특히 이제 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왜 그러지? 누군가한테 꼭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동성애자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의 출발이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존중받거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번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은 기억들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낮추고 못 믿고 불안해하는 그런, 특히 10대, 20대 동생들은 그런 게 많아서 자기를 좀 함부로 하고 자기를 위험에 던지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동생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좋은 꼰대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잔소리가 될까, 그런 선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들었을 때 내가 꼭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작가님과 감독님이 참 잘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몇십 년 동안의 아픔이 한순간에 그 대사에서 치유받는 그런 약간 좀 괴상한 경험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썼다라는 대사이고, 너는 주체가, 저는 그냥 제가 대사를 갑자기 쓴다면 그냥 너는 너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뭐 그 정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 왜 눈물을 흘렸죠? 저희 눈 마주치지 말까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 허가를 드릴 수 없으니까 박수로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우선에 우리 투자사 제작팀들 만약에 여기 대박이 나면 한 20만 명은 제가 책임진 거라고. 내 동생들아, 제발 자기 스스로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어가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춤춰드릴까요? 근데 저도 그 대사를 듣고 나서 제가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를 보고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릴 때 이 영화가 있었으면 내가 그때를 좀 수월하게 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진짜 오은영 선생님이 말해주듯이 이거는 이랬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시기를 나는 게 조금 수월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대도시 사랑법을 보고 그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던 뭐 이들보다 엉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렇게 했던 청춘의 어떤 한 가운데 누군가가 네가 너인 게 약점일 수 없어라는 얘기를 들려줬다면 내가 좀 달라졌을까? 지금 40대를 살고 있는 내가 좀 다른 모습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강하게 위로를 받았던 대사이기도 해요. 대사뿐만이 아니라 저도 지금 얘기를 듣다 뭐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제가 저를 가장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 이제서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였으면 이 영화를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울 것 같아서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인 것이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대사를 한번 돌려드리고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너무 탁월하지만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하나는 전 대도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대도시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원작과는 다르게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풍경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 공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은 감출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영화 속의 공간이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씩은 고독하기도 하고 모두와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공간으로 보이고, 이 모든 것이었다가 다시 그 하나하나의 세부였다가 그렇게 이 대도시가 보이는 경험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요. 이 모든 면이 공간성으로 감지된다는 것, 그것도 이 영화의 굉장히 탁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현희 감독님은 이 영화의 공간을 담는 어떤 목표랄까? 촬영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제가 밤에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밤에 이제 그 동네가 됐든 낯선 동네에 가서 보는 건 더 좋아하고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밤에 이제 좀 헤매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밝은 곳보다는 주택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뭔가 저 집 하나하나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어떤 감정들이 지금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뭔가 생각하면서 이 흥수와 제이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촬영 감독님이랑은 이제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이의 집은 제이가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대구가 집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살게 됐을 때 이태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클럽에 많이 다니니까 이태원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학교 근처에 살 것이냐 뭐 이런 선택지들을 하면서 캐릭터들을 좀 더 이제 만들어 나갔고 그리고 흥수 같은 경우는 집을 제가 상기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뭔가 많은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 엄마 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또 그 안에서 이제 약간 되게 규격화된 그런 아파트 안에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연결하는 사실은 조금 아쉽게요. 그렇게 뭐 이제 많이 표현은 못했지만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한 건 그걸 연결하는 지하철과 도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도로와 뭔가 그 이태원 근처의 그런 도로들을 생각하며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체 하나의 도시라는 것이 사실은 좀 뭔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이도록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게 너무 탁월하게 살아난 몽타주들이 영화 안에 있는데 원작자가 영화를 보면서 사실 재밌는 순간들은 그런 몽타주를 발견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텍스트를 누가 연기하고 어떻게 표현했느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저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지하철 얘기하셔서 그 김고은 배우가 연기한 제이가 예전에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남들과 똑같이 차림하고 똑같이 직장 간 자기를 좀 부끄러워하는 그 장면의 몽타주라던가 아니면 흥수가 전역했을 때 불이 켜진 집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그 장면 같은 것들 그런 몽타주들 예정적으로 봤는데 박상영 작가님 어떤 영화의 몽타주들 기억나세요? 그 대도시 사랑법이라는 소설 속의 공간들이 사실은 제가 실제로 살았던 서울의 공간들을 모델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마치 제 일상에 렌즈를 들이대신 것처럼 정말 그 서울의 자취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셨잖아요. 그 뭐죠? 옥탑도 아닌 것이 그 옥상도 아닌 것이 하는 그 2층인가 3층인가는 그 집, 그 다세대 주택 그거부터 그 철문 밀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세멘 그 계단 이런 질감 같은 것까지도 그야말로 2010년대 서울의 어떤 자취방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태원의 그 클럽가의 풍경 같은 것들도 감독님께서 고증을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순간에 제 친구들과 이 영화 보고 나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태원 가고 싶다. 술 땡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도시와 어떤 공간에 대한 재현이 완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정말 최고의 찬사 같은데 야 술 땡긴다 이태원 가자 이런 얘기 들으면 최고 아닌가요 사실요? 최고죠. 네. 네. 요즘은 술 땡기는 것보다 약간 섹스 땡길 때 이태원 가면 여기 미성년자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네 미리 막아주시면 네. 저희가 15세라서 네, 미리 건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저를 여러 번 당황하게 하시는데요. 네. 15세라서 그 노상영 씨, 배드 씨는 뭔가 제가 더 마음은 있는 거죠? 15세라 필름이. 마음은 15세라 네. 저는 사실은 그 대도시 특히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소들이 사실 제가 우리 박 작가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 공간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이태원 경리단 그쪽 분위기라든가 또 이태원 클럽이라든가 또 제가 늘 다니던 그런 곳이어서 너무너무 뭐 친숙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저희 20대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50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20대 때 저의 모습으로 약간 백투더퓨처 하는 느낌의 과거의 저의 모습 같고 그 저는 약간 캐릭터로 보자면
약간 제이와 흥수의 중간 정도의 캐릭터예요. 제가 저의 20대는 뭔가 좀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게 뭐 아우팅이라든가 커밍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이처럼 막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고 뭐 남들하고 다른 나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 일탈을 꿈꾸고, 그런데 어떤 뭐 한편으로 제가 세운 어떤 도덕적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 쳤던 저의 20대의 모습이 이제 도시의 풍경과 또 남녀 주인공 캐릭터에서 읽어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이런 저기 약간 감 떨어지는 일반 스트레이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될까 뭐 이런 게 살짝 고민되기도 합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도 요즘 감 되게 좋아졌더라. 농담이에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또 악플도 하고 이러지 마. 힘들단 말이야. 흥수 힘들어요. 나 흥수 애인 캐릭터 너무 하고 싶더라. 진짜 내가 좀 어렸어. 후소편이 오디션을 아니 저희 봤는데. 후소편이 있으니까. 후소편이 네, 후소편이 있으니까. 후소편 있어요? 네, 계획해보죠. 제작자님 어디 보세요? 캐스팅 기다려도 되나요? 네, 지금 선뜻 대답을 못 하시니까 바로 다음. 내가 돈 네, 내고 다음으로. 할게. 돈 내고 하는 거 제작으로. 아니야. 누가 나 출연료 달라고 그래? 할 일이 너무 많. 제작도 해야 되고 예. 지금 배우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연기 스피커 코치 돈 코디네이터도 해야 내고 할게. 되고. 할게. 네, 황급히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저쪽 흰색 티셔츠인가요? 네, 저기 남성 관객분께 네, 마이크 드립니다. 우리 개봉이 24일인가요? 언제? 10월 1일. 10월 1일. 오늘이 24일이에요. 27일이에요 오늘? 심지어 오늘은 27일입니다. 과거에 살고 있어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원작에 너무 팬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 원작을 너무 좋아해서 원작의 화자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박세경 작가님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화와 소설이 분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고, 알았을 때 박 작가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출연 제의를 드린 거예요. 허락을 받았고 사진도 컨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약간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노상현 씨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현실 고증이 잘 돼 있다 생각도 들고. 그게 딱 시기도 맞아요. 연도가 딱 맞아가지고 너무 그냥 있는 기사를 저희가 써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극중 인물이랑 성공하셨더라고요. 제 나이도 또 3살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뭔가 되게 전 재밌었어요. 네. 아니 저는 그 장면 볼 때 질투라고는 생각 못했고 선망의 대상 정도는 표정이 생각했는데 안 좋아요. 다시 보시면 노사는 씨 표정이 영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질투 얘기 나올 때 객석에서 약간 웅성웅성 농담이고요. 네, 질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니 오늘부터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홍석천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앞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남자분.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저도 작품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도 원작의 굉장한 팬인데요. 사실 원작에서는 흥수가 이제 제 결혼식에서 핑클의 노래를 부르는데 영화에서는 노상현 배우님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이 장면을 본 관객의 반응이 두려워서 무대 인사만 하신 것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그 미스의 그 곡을 선택하시게 된 건 감독님의 의견인 건지 또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약간 궁금했어요. 핑클의 노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쓸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 영화로 시나리오를 옮기면서
뭐 좀 더 폭넓게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시나리오 쓰신 작가님이 이걸 찾아오셨는데 너무 그 가사가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노래를 통해서 흥겹게 어떤 여러 가지 층으로 의미를 담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노상현 배우한테 그래서 제이한테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식한 축제처럼 편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그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도 작가님이 의도한 핑크를 쓰셨을 때 의도가 헤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 네 수지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만족해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지님께서 자기 노래 나와서 너무 놀랐다고 너무 반색하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시사회에서 네. 그 칭찬이 가장 저를 맞아요. 행복하게 만든 저희 둘을 네. 그 앞에서 계속 가장 칭찬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서 가장 칭찬을 받게 되어서 네. 아 근데 그거는 왜 그러니까 혼자서 춤까지 곁들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 왜 의도하신 건가요? 노래만 부르면 좀 영화적으로 약간 심심해서? 근데 좋잖아요 춤추니까 노상현 배우를 좀 괴롭히고 싶었나 봐요. 아, 되게 네, 되게 확고하게 그냥 춤을 춰야지 이랬어요. 노상현 배우도 네. 기꺼이 네 추겠다 이렇게 되게 힘들어했죠. 아, 굳이. 네. 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추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네. 진짜 그리고 애쓰고 본인은 있구나. 되게 잘 췄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추시던데? 아닌 거 다시 아니었나요? 보시면은 약간 박자도 안 맞고 전 그게 귀여워요. 그게 게이 클럽에 가면요 그렇게 추면 너무 일반틱한 거예요. 아, 제가 좀 쫓겨나던가요?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Goodbye, baby, goodbye. 이 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배운 느낌이야. 예. 열심히만 하더라고. 아,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 그거 잘했으면 신인은 남자 배우가 예약하는 건데 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청룡 영화제에서 신인 남우상을 따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죠. 청룡영화제에서 저 퍼포먼스를 하실지. 아 그렇죠. 그렇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또 네. 상 받아야죠. 제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공약 중에 이 춤을 한번 전국 노래자랑에서 추시겠다는 게 진짜요? 제가 근데 몇 만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오. 술자리에서 300만. 300만 전국 노래자랑 주게 생겼네요. 1, 3 그리고 일요일 9 연휴 아닙니까? 황금 연휴. 그렇죠. 볼 게 없어요. 대도시에 사는 것밖에는. 그리고 작가님이 100만이 넘으면 유진스의 춤을 추신다고 아, 두 번째로. 얘가 저와 함께해요.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전문가 계속 폭등하고 있는. 아니 그 원작에는 제2에서 핑크의 영원한 사랑을 부르면서 내가 옥주연이야 하는 그 뽐냄을 어떤 그 고영이라는 주인공이 울음을 참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미스에게 노래로 변화해서 저도 반가웠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질문하실 분은 박상현 작가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시죠. 되게 궁금한 게 많구나.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시죠. 여기 앞쪽에 맨 앞에 계신 여성 관객분. 안녕하세요 작가님. 엄청 제가 작가님 팬이어서 여기 글리프에서 나온 대도시 사랑법도 잘 봤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흔들리는 청춘을 보낼 때 대도시의 사랑법도 보고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너무 더 감명 깊더라고요. 거기서 홍수랑 제이랑 싸울 때 제이 보고 너는 집이 부자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좀 제이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각자 믿는 구석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세 분이 다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잘못 질문했지. 그러게요. 조금 똥손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일단 소설 속 캐릭터에게 믿는 구석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경제적인 기반이 있잖아요. 전셋집 마련해주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반이 있고 어떤 방종한 삶을 살아도 그것을 커버해줄 만한 어떤 여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설정상으로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자인 영 그리고 여기 흥수로 나왔던 캐릭터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거
통해서 그 간극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한테는 글쓰기가 좀 있는 구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 홍석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 역시도 이제 어떤 20대, 30대 알듯이 보냈고 그 시기를 보내는 당시에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참 인생이 참 길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나도 우는 거 아니야? 안 울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힘들었던 일이나 그런 것들도 그런 일들이 겪을 때면은 이걸 내 어떤 삶의 그 글의 진료가 되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내가 내 삶을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전과 후는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정반대로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남 청양이라는 시골 촌에서 19살 때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합격해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저한테 어떤 저의 꿈과 어떤 희망, 목표 이거를 19살 때 이제 이 대도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고민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족한 저의 실력을 연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20대를 치열하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배웠던 그 많은 감정들 그것들이 어느 날 저한테 실력으로 단단하게 저를 지켜주게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였으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 20대 때 겪는 이 무슨 약간 떠돌떠돌한 이런 생활들이 나를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지고 무슨 배우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감독님 앞에서 오디션 하는데 한 80번, 90번 떨어져 봐요. 난 진짜 배우로서 빵점짜리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자꾸 엇나가고 싶어하고 나를 버리고 싶고 나를 학대하고 싶고 어딘가에 내 몸뚱아리를 막 그냥 맘대로 누구한테 막 버려버리고 싶고 막 이런 경우도 분명히 와요. 근데 한 가지 저를 강하게 저를 이렇게 잡아줬던 건 저희 엄마의 새벽기도. 저 아들 외지에 보냈는데 우리 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른 뭐 성공 돈 버는 건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난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신대요. 저희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모든 기독교 집안에 게이 하나가 딱 나왔으니 얼마나 저희 스스로가 저 스스로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뻔뻔하게 그래서 나 탑게인데 왜? 뭐 이러지만 사실 굉장히 더 자신감 없는 모습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가장한 노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실력밖에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저희 20, 30대를 버텼거든요. 제가 우리 게이 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게이 동생들이 되게 좀 약해요. 심적으로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출발선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성애자인 여러분들과 동성애자인 퀴어들의 출발선이 달라. 너가 이 이성애자들 위주의 사회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그들을 이기고 싶다면 10배의 노력을 해야 겨우 같은 선에 간다. 그거 없이 그 각오 없이 너가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냐 라고 저는 그냥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후배들 선배님들도 그렇게 견뎌왔던 게 우리들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단단하게 방패 같은 어떤 분야가 됐든 실력 쌓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10배만 노력해라. 그러면 그때는 동등한 출발선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퀴어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큰 부잣집도 아니고 가진 거 무슨 금수저 태어난 사람 아닌데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내 꿈을 여기까지 이루고 싶으면 그 정도의 노력은 인생의 어느 한때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그게 참 힘들어. 놀고도 싶고 유혹도 많고 우리 캐릭터들 주인공들처럼 미친 또라이 짓도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 이제 나를 찾아야지 라는 순간을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실력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헤매지 말아요 20대 청춘분들.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면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저도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저도 가장 저의 믿을 구석은 저희 가족인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 20대는 친구들이 더 중요한 시기도 있었고 했는데 정말 가족인데 지금 당장 저한테 믿을 구석은 저 이런 얘기 되게 진심 담아서 하는데 이 영화를 지금 정말 저희가 언론에 처음 보시 23일인가 그랬는데 22일까지 제가 불안했거든요. 23일 아침까지 불안했는데 지금 믿을 구석은 이 영화를 봐주신 정말 좋게 봐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잘 표현된 정서 중에 하나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20대는 결핍의 시기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 외부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는 과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생기고 안 채워지고 또 외부의 자극을 찾고 이런 게 20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친구들과 어떤 시기를 버텼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안 믿더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줬네. 너는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너의 보석 같은 면을 나는 발견했어. 그래서 난 너를 믿어.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응원해줄게 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 믿어. 그게 20대인 것 같아. 특히 맞아, 요즘 그럴 수도 20대 때는 더 그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야 진짜 이 나이에도 참 뻔뻔하게 살고 있다. 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되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겉모습으로 봤을 땐. 아름다운 생각.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아무 얘기 안 하잖아. 네,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인공들처럼 20대 때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잖아요. 젊음이라는 청춘이라는 이거는 재벌 무슨 회장들도 절대 못 갖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예요. 이 무기를 함부로 그냥 제발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칼 쓰지 마. 칼은 한 번에 정확할 때 뽑아서 찔러야 이기는 거지. 막 자기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자신을 믿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미래가 창창한지. 네. 제가 한 10억 드릴 테니까 나이 바꿀래요? 저랑? 전 20대로 돌아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꼰게이 같죠? 꼰게이 같죠? 네, 저희 오늘 뭐 관객과의 대화 같기도 하고 세바실 같기도 한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더 길게 시간을 두고 얘기할 수 있겠다면 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오늘 영화 같이 선뜻 봐주시고 같이 이야기까지 들어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 분 한 분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제가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진짜 좋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많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저희 리뷰가 좀 부족하다라는 소문이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네, 특히 인스타에 트위터는 좀 있는데 인스타에 부족하다는 소문에 제가 조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영화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영화 어떤 주체 중 한 명으로서 너무나도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주변에 소문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0월 1일날 개봉하니까 또 이런 말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커라는 큰 난관이 있거든요. 네네. 조커라는 난관이 있어요. 같은 날에 개봉을 하게 되어서 레이디 가가와 호아킨 피닉스가 걸출한 난관이 있으니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랑 뭐 태그 빵빵하게 걸어서 올려주시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고 너무 재밌었다, 보다 울었다, 내 청춘을 떠올리게 했다 등등 제가 그러니까 쓸 거 없으실까봐 멘트도 지정을 해드릴게요. 원한다고 제가 골라서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의 눈물 이벤트로도 약간 부족하겠어요. 조커와 불문자. 그 얼굴에 칠하고 있는 그 애가 나왔다 이거지. 그렇다면 뭔가 센 멘트를 좀 날려야 되겠네요. 기자님들 집중하시고요. 저는 영화에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다들 동영상을 찍으시네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노배우님이 이제 배드신을 할 때 옆에 꼭 콘돔을 이렇게 넣는 장면 하나 정도는 넣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약하는 거를 조금 아예 대놓고 해서 이 부작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계몽적인 부분도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다들 핸드폰으로 뭐 영상 찍고 막 이러잖아요. 섹스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에 불필요한 장면 같아서 굳이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20대들 노는 오락서니를 보니까 별 그지같이 섹스할 때 콘돔 안 하고 약에 관심 있어하고 섹스 동영상 찍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니들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 좆된다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굉장히 센 꼰게이 멘트인가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도 이 영화 그림에 안 보이는 진 메시지 같은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센 멘트는 자제하도록 할게요. 영화 몇백만 정도 들어야 BP가 130만? 130만? 네. 그거 못해? 이 정도 잘 된 영화가? 아니야 조커 걱정하지 마. 조커 걱정하지 마요. 그 이렇게 붙이란 거 얼굴 됐어요. 우리 노상현 배우가 있잖아요. 예. 김고은도 좀 하고요. 아우 130만 에이 한 300만 갑시다. 저는 작가님과 지금 탁비님의 꽁게이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 네네네. 뉴진스부터 보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저 되게 기억력이 좋아요. 저 해외 촬영이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지켜보도록. 약속 지킬 수 있게 공약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월 1일에 개봉하는 대도시의 사랑법 주변에 본인의 20대 외장아들들과 손잡고 보시고 가족들과 보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초대한 게 후회되진 않지? 괜찮은 거지? 알아서. 반가웠어요.